911 통화 녹음은 4분이 조금 넘게 지속된다. 여성의 목소리, 흥분했지만 절제되어 있다. 어머니는 딸 쉐넌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린다. 이 전화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작전 중 하나를 시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전화는 배차 담당자들이 매일 받는 수백 건의 다른 신고들과 다르지 않다. 상담원은 표준 데이터를 확인한다. 마지막 접촉 시간, 경로, 옷차림 설명, 특이사항.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카렌 매튜스. 횡설수설하며 말한다. 쉐넌이 4시 반쯤 집에 왔어야 했다고 알린다. 지금은 이미 저녁 7시다. 3시간이 넘게 지났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다. 춥다. 상담원은 학교 정보를 확인한다. 카렌은 그곳에 전화했다고 확인한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제 시간에 떠났다고 말했다. 수업 후 수영이 있었다. 수영장은 학교에 있다. 훈련은 3시 15분에 끝났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1마일도 안 된다. 걸어서 15분, 최대 20분이다. 오는 길에 지체되었다 해도 이 시간 차이는 몇 시간의 부재를 설명하지 못한다. 상담원은 인상착의를 기록한다. 금발머리, 마른 체격, 교복, 회색 점퍼와 회색 치마, 검은 코트, 배낭과 수영 가방을 소지함. 카렌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언급한다. 아이들이 많다. 집은 꽉 찼다. 하지만 쉐넌만이 없다. 프로토콜에 따른 다음 질문. 쉐넌에게 예고 없이 떠나는 습관이 있는가? 카렌은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었다. 쉐넌은 항상 집으로 돌아왔다. 무어사이드 24번지 주소로 순찰대가 파견된다. 지역 이름은 듀스베리 무어, 웨스트 요크셔에 낙후된 지역 중 하나다.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 사회복지수당 의존, 똑같은 타운하우스들의 행렬, 젖은 아스팔트, 희미한 가로등 불빛. 2명의 경관이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드린다. 여자가 문을 연다. 키가 작고 통통하며 피곤한 얼굴이다. 카렌 매튜스, 32세다. 안은 좁고 시끄럽다. 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그녀의 아이들이 있다. 경관들은 질문을 하고 방을 둘러보고 모든 공간을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가장 단순한 설명들을 배제해야 한다. 쉐넌은 집에 없다. 정보는 경찰서로 전달된다. 인상착의, 주소, 시간,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 데이터베이스에 실종 기록이 뜬다. 쉐넌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오후 3시경 웨스트 무어 학교 근처였다. 거의 저녁 8시다. 기온은 0도로 떨어지고 있다. 밖은 이미 어둡다. 경관들은 미루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지각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다.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 수색대가 편성된다. 즉시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다. 2008년 2월의 이 밤, 듀스베리에서 편안히 잠든 사람은 거의 없다. 사건의 중심에는 방금 999에 전화한 여자가 있다. 카렌 매튜스, 비탄에 잠긴 어머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경찰이 수색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들이 찾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쉐넌 매튜스는 웨스트무어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바로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묘사했다. 그녀는 관심을 끄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행동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거리를 두었다. 학교 사진 속에는 절대된 눈빛을 가진 마른 금발 소녀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없다. 평범한 영국 학교의 평범한 여학생. 다만 대부분의 또래보다 눈에 띄게 조용했다는 점 정도다. 무어사이드의 이웃들은 쉐넌을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아이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늦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았고 불량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 가끔 다른 아이들과 마당에서 노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가끔은 학교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장면들은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았고 기억에 남지도 않았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은 더 복잡해졌다. 쉐넌은 무어사이드 거리 24번지 집에 살았다. 똑같은 집들이 늘어선 곳의 작은 타운하우스. 안은 끊임없는 소음과 비좁음이 있었다. 쉐넌이 가족 중 유일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 번째도 아니었다. 카렌 매튜스에게는 5명의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낳은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쉐넌은 연장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레온 로지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고 딸의 삶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실종 당시 카렌은 크레이그 미한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와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던 또 다른 파트너였다. 그가 일을 했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근처에서 보내며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카렌 자신도 정규 직업이 없었다.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주거지원. 이 자금들은 생존을 가능하게 했지만 안정이나 편안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듀스베리 무어 지역은 웨스트 요크셔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중 하나로 여겨졌다.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 사회복지수당 의존. 많은 가족에게 이런 생활 방식은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었다. 무어사이드 24번지의 집은 이러한 배경에 부합했다. 작은 방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 끊임없는 소음과 무질서. 극단적인 방임은 아니지만 모범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빈곤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대가족의 전형적인 주거지였다. 사회복지국은 매튜스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7명의 아이들과 고정 수입의 부재는 자동으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전까지 심각한 경고 신호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가족은 형식적인 기준으로는 불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 생활 조건은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웃들의 불만은 없었다. 학교에서의 신고도 없었다. 정기적인 결석이나 학대의 징후도 기록되지 않았다. 셰노는 학교에 다녔고 단정해 보였으며 눈에 띄는 흔적을 가지고 오거나 어른들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듀스베리 무어의 기준으로는 매튜스 가족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가족은 그 지역에 많았다. 사건 당시 카렌 매튜스는 32세였다. 키가 작고 통통하며 피곤한 얼굴을 한 여성. 최소한의 교육, 직업 부재, 성인으로서의 삶 대부분은 연애, 출산, 수당 신청 사이에서 지나갔다. 이웃들은 그녀를 다르게 대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상황을 헤쳐나가려 애쓰는 지친 어머니로 보았다. 누군가는 지저분하고 무책임하다고 야겼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는 흔했다. 크레이그 미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더 적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자, 대화를 즐기지 않음. 집에 살면서 가끔 집안일을 도왔고 가끔은 돕지 않았다는 등 증언이 엇갈렸다. 그는 셰넌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녀와 생물학적 관계도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첫 며칠 동안 그려진 그림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한부모 가정, 많은 아이들, 빈곤, 불우한 지역.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실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셰넌은 가출할 성향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문제 행동의 징후가 없었다. 가족 내 심각한 갈등에 대해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무리와 어울리지 않았고 학교를 빼먹지도 않았다. 이 순간까지 불행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월 19일, 셰넌은 수영 수업 후 학교를 나와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1마일도 안 되는 거리, 걸어서 약 15분, 낮 시간.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 시간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48시간이 결정적이다. 수색 작전은 그날 밤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자 대규모 수색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수색대가 듀스베리 거리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날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다. 셰넌이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지. 2008년 2월 19일 화요일, 웨스트무어 초등학교의 평범한 수업일. 셰넌은 평소처럼 수업에 왔다. 교사들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행동했고 관심을 끌지 않았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어떤 불안한 징후도 없었다. 정규 수업 후 셰넌은 수영 수업이 있었다. 학교 수영장은 웨스트무어 학교 부진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디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 훈련은 15시 10분에 끝났다. 이는 출석부와 코치의 증언으로 문서상 확인되었다. 15시 15분에 셰넌은 학교를 나왔다. 혼자였다. 교복을 입고 배낭과 수영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몇몇 동급생들이 그녀가 평소 경로로 집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웨스트무어 학교에서 무어사이드 집까지의 거리는 1마일 미만이다. 천천히 걷더라도 길은 약 15분, 최대 20분 걸린다. 경로는 상점과 주택들을 지나 주거지역을 통과한다. 이 지역은 문제 지역으로 간주되지만 노상범죄가 빈번한 구역에는 속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대략 15시 20분경이다.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집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셰넌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고 어디로도 방향을 틀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로는 확인된 정보가 더 이상 없다. 아무도 셰넌이 집 근처에 다가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익숙한 경로의 마지막 수백 미터에서 그녀는 사라졌다. 다음으로 수사관들은 집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졌다. 카렌 매튜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4시 반쯤 딸을 기다렸다. 학교와 수영 후 돌아오는 통상적인 시간이었다. 셰넌이 오지 않았을 때 카렌은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이 친구 집에 늦게까지 있거나 상점에 들렀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다. 셰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카렌은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셰넌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그 후 그녀는 학교에 전화했다. 그곳에서는 아이가 훈련 직후 제 시간에 떠났다고 확인해 주었다. 저녁 6시경 카렌의 말에 따르면 불안감이 커졌다. 밖은 어두워졌고 기온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셰넌은 여전히 집에 없었다. 999 신고 전화는 18시 48분에 접수되었다. 셰넌이 학교를 나온 지 거의 3시간 반이 지난 후였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2시간 간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기다리기로 결정했는지. 카렌은 단순한 설명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딸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학생의 어머니로서 그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은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주된 임무는 실종자를 찾는 것이었다. 순찰대는 19시 22분에 무어사이드에 도착했다. 경관들은 집을 수색하고 카렌을 신문하고 방들을 확인했다. 셰넌은 안에 없었다. 그녀의 학교 물품, 배낭, 수영 가방 또한 없었다. 이는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셰넌은 집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는 길에 사라졌다. 사건에는 고위험 실종 등급이 부여되었다. 이는 가장 높은 긴급 카테고리다. 실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적용된다. 셰넌의 나이, 실종 정황, 흔적의 부재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웨스트 욕셔 동찰은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다. 경관들은 구역을 돌며 주민들을 탐문하고 마당, 지하실, 빈 건물들을 확인했다. 작전에 경찰견이 투입되었다. 걔네는 학교에서부터 냄새를 맡아 무어사이드 집 거의 근처까지 추적했다. 그 이후 흔적은 끊겼다. 지역 상공에 경찰 헬기가 동원되었다. 잠수부들이 인근 수역을 수색했다. 지역 주민들이 수색에 동참했다. 처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었다. 추가 자원이 배정되었다. 별도의 전담팀이 꾸려졌다. 수석 수사관이 임명되었다. 사건은 특별관리하에 들어갔다. 언론이 빠르게 이야기를 포착했다. 처음에는 지역 언론, 그 다음에는 광역 언론, 그리고 전국 언론까지. 셰넌의 사진이 전국의 뉴스 방송에 등장했다. 교복을 입은 소녀, 금발머리, 차분한 눈빛. 다른 최근 사건과의 유사성이 거의 즉시 제기되었다. 2007년 5월 포르투갈에서 매들린 맥켄이 실종되었다. 영국 소녀가 호텔에서 사라졌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이제 영국은 새로운 실종에 직면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매들린은 해외에서 실종되었다. 셰넌은 자신의 동네,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서 사라졌다. 매들린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셰넌은 가난한 다자녀 가정 출신이었다. 이 차이점들은 나중에 중요해진다. 일단 관심은 듀스베리에 집중되었다. 2월 20일 아침까지 수색은 성과가 없었다.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24시간 내내 계속 찾았다. 관심은 점점 더 카렌 매튜스에게 집중되었다. 실종 소녀의 어머니. 기자들은 바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주요 대변인이 되었다. 그들은 무어사이드의 집을 포위했다. 마이크, 카메라, 질문들. 카렌은 그들에게 나와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돌아갔다. 아직은 문 앞에서의 짧은 코멘트일 뿐이었다. 언론에 대한 정식 호소는 따로 준비되고 있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그 화요일의 사건들을 계속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출발점인 15시 15분의 웨스트모어 학교와 셰넌이 끝내 도착하지 못한 종착점인 무어사이드의 집이 있었다. 그 사이에는 1마일도 안 되는 길과 대답의 부재가 있었다. 경관들은 예상 경로상의 모든 집을 체계적으로 방문했다. 문을 두드렸다. 똑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화요일 낮에 셰넌을 보았는지,
뭔가 특이한 점을 주목했는지,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낯선 차들을 보았는지. 태밥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깨를 느쓱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주간 시간대의 주거지역 차문은 이것이 이상해 보였다. 듀스베리 무어의 거리에는 보통 누군가가 있다. 하지만 쉐넌의 경로 마지막 수백 미터에서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점차 자동차와 관련된 가설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실종, 목격자의 부재, 경찰견이 확인한 흔적의 끊김을 설명해 주었다. 만약 쉐넌이 차에 태워졌다면 그것은 빠르고 소위 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요청했다. 2008년에는 특히 이런 지역에 카메라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점, 주유소, 몇몇 개인주택에서 영상을 수집할 수 있었다. 분석가들은 익숙한 실루엣이나 의심스러운 차량을 찾기 위해 몇 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검토했다. 화질은 낮았다. 해상도는 나빴다. 시야각은 제한적이었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수사 3일째에 구체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2월 21일 수색대는 듀스베리 무어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이곳은 학교와 집 사이의 경로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쉐넌은 보통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 방향으로 꺾을 이유가 없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덤불 아래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학교 배낭이었다. 즉시 경찰을 불렀다. 지역이 통제되었다. 감식반이 발견물을 기록했다. 배낭은 쉐넌의 것이었다. 안에는 공책, 교과서, 필통이 있었다. 모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옆에는 수영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 발견은 몇 가지 명확한 결론을 주었다. 첫째, 쉐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학교를 나설 때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무어사이드에 도착했다면 배낭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둘째, 발견 장소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원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았다. 쉐넌이 스스로 그곳으로 꺾었거나 누군가 데려갔다. 이쪽으로 스스로 갔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셋째, 배낭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냥 덤불 아래 버려두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서둘렀거나 흔적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혹은 물건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감식반은 분석을 위해 물건들을 수거했다. 지문, 가능한 DNA 흔적. 하지만 결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낭비되었다. 실종 사건에서 처음 48시간은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 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 배낭이 발견된 시점에 이 기한은 이미 지났다. 발견물은 수사의 법적 측면을 변화시켰다. 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쉐넌이 스스로 떠났을 수 있다는 가설이 허용되었다. 이제 그것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학생은 자신의 물건을 공원에 버려두고 외부의 개입 없이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사건은 강력범죄 수사부서로 이관되었다. 이는 권한 확대와 납치를 다루는 수사관들의 참여를 의미했다. 납치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경찰 보고서, 뉴스, 지역 주민들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 쉐넌을 데려갔다. 누군가 그녀를 벌써 3일째 억류하고 있다. 경찰은 대중에 대한 공식 호소를 준비했다. 공보실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직접 호소할 얼굴이 필요했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끌 사람이. 선택은 분명했다. 카렌 매튜스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동의했다. 딸을 돌려달라고 비는 어머니. 이것은 미디어 캠페인의 핵심 순간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 연설을 준비했다. 연설은 경찰과 조율되었다. 공보실이 대국민 호소를 준비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일상적이지만 필요한 작업에 몰두했다. 납치 사건에는 규칙이 있다. 우선 가까운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다. 종종 친척, 가족 친구 또는 전 파트너다. 카렌 매튜스의 가까운 주변은 광범위했다. 5명의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낳은 7명의 자녀. 이는 최소한 5명의 전 파트너와 대화해야 함을 의미했다. 게다가 현재 동거인 크레이그 미안, 게다가 그의 친척들과 지인들, 게다가 카렌 자신의 친척들. 이웃, 친구, 집에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사람들. 수사관들은 목록을 작성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다. 각자를 신문해야 했다. 2월 19일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매튜스 가족과의 관계 성격을 파악해야 했다. 목록의 첫 번째는 쉐넌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레온 로지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고 카렌의 말에 따르면 딸의 삶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그는 부계 쪽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남아 있었다. 로즈를 찾아 신문했다. 그는 쉐넌과 드물게 교류했다고 확인했다. 어쩌다 한 번씩 보았다. 카렌과의 관계는 수년 전에 끝났고 전 가족과는 연락을 유지하지 않았다.
실종 당일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로즈는 즉시 대답했다. 그는 직장에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동료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근무 기록도 있었다.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확인되었다. 레온 로즈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은 카렌, 아이들의 다른 아버지들이었다. 총 5명의 남자, 각자를 찾아 신문해야 했다. 이것은 쉽지 않았다. 일부는 오래전에 모든 연락을 끊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다른 이들은 듀스베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들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면담을 위해 소환했다. 진술을 확인했다. 모두 신뢰도가 다른 알리바이가 있었다. 누군가는 직장에 있었다. 누군가는 다른 도시에 있었다. 누군가는 새 가족과 집에 있었고 이는 증인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목록의 한 사람이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카렌의 전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그에게는 전과가 있었다. 납치 관련 범죄는 아니었지만 가정폭력 전과였다. 과거에 그는 동거녀에게 폭력에 행사했다. 사건은 법정까지 갔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실종자 가족과 연관된 공격적 행동 이력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했다. 그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다. 대화는 길었다. 수사관들은 직접적이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다. 반응을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답변들을 대조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 전 파트너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했다. 그는 요크셔의 다른 지역에 있었다. 이는 여러 출처로 확인되었다. 증인들의 진술, CCTV 영상, 상점 영수증. 그를 풀어주었다. 형식적으로 그는 주시 대상에 남아있었지만 체포할 근거는 없었다. 동시에 카렌의 현재 동거인 크레이그 미안을 조사했다. 무어사이드 집에 살던 바로 그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자. 그는 셰넌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녀와 한 지붕 아래 살았고 매일 그녀를 보았으며 가족의 일정을 알고 있었다. 그를 자세히 신문했다.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크레이그는 눈에 띄는 불안감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이나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가기 전 아침에 셰넌을 보았지만 그 후로는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진술은 카렌의 진술과 일치했다. 세부 사항에서.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입을 맞췄거나. 그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두 번째 옵션으로 기울 만한 근거가 없었다. 크레이그는 남의 불행 옆에 있게 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신뢰를 주지 않았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 그에 대한 추가 조치 없이 두었다. 일시적으로. 다음 단계는 친척들이었다. 카렌의 형제 자매, 부모,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 연락해 질문하고 정보를 확인했다. 연루를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크레이그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조사했다. 무어사이드 집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살던 그의 삼촌 마이클 도노반도 포함되었다. 그를 표준 절차의 일환으로 신문했다. 도노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시점에서는 이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도노반은 매튜스 가족의 측근에 속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의 진술을 기록하고 목록의 다음 이름들로 넘어갔다. 2단계에서 도노반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긴 목록에 있는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별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수사팀은 모든 직근을 확인했다. 수십 번의 신문, 수백 개의 확인된 세부사항, 방대한 양의 일상적인 작업. 결과는 없었다.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인 중 누군가가 셰넌을 납치했다는 가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낯선 사람에 의한 범행 가설이 전면에 떠올랐다. 우발적인 납치. 누군가 거리에서 소녀를 보고 순간을 이용했다. 이런 사건은 드물지만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건들이 수사하기 가장 어렵다. 작업은 계속되었다. 수색은 멈추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한 라인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새로운 정보 없이는 사건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 외부의 자극이 필요했다. 목격자, 카메라 녹화 영상, 수사를 닫힌 원에서 끌어낼 어떤 단서라도. 또 하나의 도구가 남아 있었다. 바로 대중성이다. 카렌 매튜스는 카메라 앞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점에서 수사팀에게 남은 다른 수는 없었다. 2월 22일, 실종 4일째 되던 날, 듀스베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찰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 영국 전역의 기자들이 왔다.
전국 텔레비전 채널들이 생중계했다. 마이크 앞 테이블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수석 수사관, 웨스트 여크셔 경찰 대변인, 지역 당국 대표, 그리고 카렌 매튜스. 카렌은 지쳐 보였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분명 새 것이 아닌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작은 테디베어, 곰인형이 놓여 있었다. 셰넌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었다. 카렌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셰넌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란다고. 카렌은 몇 번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테디베어를 손에 들고 품에 안았다. 카메라들이 모든 동작을 기록했다. 기자회견은 딸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지의 인물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감정적인 호소로 빠르게 변했다. 수석 수사관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떤 정보라도 중요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라도. 그는 2월 19일에 의심스러운 것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촉구했다. 별도로 그는 셰넌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녀를 풀어주고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약 30분간 지속되었다. 공식 행사 후 카렌은 잠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딸을 돌려달라는 똑같은 부탁을 반복했다. 연설의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났다. 그날 한라인 전화 건수가 몇 배로 늘었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차들, 이상한 낯선 사람들, 들은 대화와 소리들에 대해 제보했다. 이 제보들의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각 확인이 필요했다. 자원봉사 운동 또한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이전에는 수백 명이 수색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왔고 휴가를 냈으며 그룹을 지어 지역을 샅샅이 뒤지러 나갔다. 지역사회는 매튜스 가족을 중심으로 뭉쳤다. 이웃들은 살림을 돕고 음식을 가져오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카렌은 관심과 지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동시에 모금이 시작되었다. 셰넌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현상금을 걸자는 아이디어였다. 지역 기업가들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다. 더선 신문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언론사와 개인들이 동참했다. 며칠 만에 금액은 5만 파운드로 늘어났다. 듀스베리 무어에서 이것은 거액이었다. 이 지역의 많은 가족은 한 달에 몇백 파운드로 살았다. 그런 금액은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자극제가 될 수 있었다. 경찰은 보상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납치범 주변에 누군가가 제보하기로 결심하기를, 두려움이 이익의 자리를 내주기를. 그 사이 카렌 매티스는 뉴스 방송의 단골 출연자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텔레비전 화면과 신문 일면에 정기적으로 등장했다. 기자들은 무어사이드 집 앞에서 대기였다. 카렌이 외출할 때마다 질문과 카메라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인터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테디베어를 들고 도움을 요청했다. 대중의 반응은 동정적이었다. 이야기는 불우한 지역의 가난한 다자녀 가정의 비극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불공평함에 대해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관심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들린 맥켄 사건과의 비교는 계속 들려왔지만 이제는 다른 뉘앙스였다. 기자들은 사회적 대조를 논했다. 하나의 실종은 해외에서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일어났다. 한 가족은 부유했고 다른 가족은 보조금으로 살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사회적 논의의 일부가 되었다. 카렌은 이 미디어 물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스튜디오에 출연하고 호소문을 녹화하고 카메라 앞에 나섰다. 겉보기에 이것은 사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끈질긴 시도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대중성은 선택된 전략의 일부였고 카렌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중 일부 세부 사안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작은 불일치들,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아직 이러한 관찰들은 수사팀 내부에 머물러 있었다. 주된 임무는 여전히 셰넌을 찾는 것이었다. 보상금 액수는 계속 늘어났다. 2월 말까지 5만 파운드에 도달했다. 사람들은 계속 기부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다. 어딘가에 셰넌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소식 없는 하루하루가 이 결과를 점점 덜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었다. 대중이 돈을 기부하고 좋은 결과를 희망하는 동안 수사팀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매일 카렌 매튜스를 대하던 형사들은 실종 소녀 어머니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개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관심을 끈 것은 인터뷰 직후 카렌의 행동이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울었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기자들이 장비를 끄자마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 경관은 나중에 카렌이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와 차분하게 통화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미소 짓기까지 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다르게 반응하고 수사관들도 이를 이해했다. 그러다 경찰서 CCTV 영상이 나왔다. 영상 속에서 카렌은 또 다른 몇 남 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영상에서 그녀는 차분해 보였다. 잡지를 넘기고 전화기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했다. 강한 긴장이나 우울한 상태의 징후는 앞섰다. 다른 영상들도 비슷해 보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는 강한 감정, 카메라가 없으면 평범하고 때로는 편안한 행동. 두 번째 포인트는 돈과 관련이 있었다. 카렌은 정기적으로 보상금 액수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얼마나 모였는지, 금액이 더 늘어날지 물었다. 형식적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강조점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결과가 아니라 숫자에 관심이 있었다. 한 형사는 나중에 카렌이 정보 제공자의 참여 없이 쉐넌을 찾으면 돈은 누구에게 가느냐고 물었던 것을 회상했다. 질문은 지나가는 말로 던져졌지만 기억에 남았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실종 당일의 시간 순서와 관련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카렌에게 그날의 사건들을 복원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 대답들이 바뀌었다. 그녀는 시간과 행동 순서를 헷갈려했다. 이것은 스트레스로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혼란은 핵심적인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다. 언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네 번째 포인트는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관련이 없었다. 그것은 카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전반적인 인상에 관한 것이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 카렌의 행동은 이 경험과 일치하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빨리 나타났다 사라졌다. 억양은 외운 듯 들렸다. 대중에게는 설득력 있어 보였다. 전문가들에게는 아니었다. 2월 말 수사팀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었다. 아무도 증거나 혐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카렌의 행동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동의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단지 관찰과 일부 요소들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뿐이었다. 수사관들은 카렌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영화적인 의미의 미행이 아니라 카메라 밖에서의 그녀의 행동을 더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카렌 매튜스는 계속해서 실종 소녀의 어머니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 그녀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다. 쉐난 수색은 계속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한나이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작업이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작업. 수사관들은 카렌 매튜스의 삶과 그녀의 주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카렌의 주변 인물 조사는 전화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이런 사건에서 표준 절차다. 경찰은 통신사에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통화 내역을 요청한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언제, 통화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때로는 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때로는 새로운 방향을 열어준다. 카렌 매튜스의 경우 두 번째 일이 일어났다. 분석가들은 2008년 2월 그녀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 숫자, 날짜, 시간이 적힌 몇 페이지. 언뜻 보기에는 특이한 것이 없었다. 친척, 이웃, 학교, 경찰 한 라인으로의 전화들. 하지만 한 번호가 너무 자주 반복되었다. 카렌은 그 번호로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다. 때로는 5번이나 6번씩. 대화는 몇 분 정도로 짧았지만 빈도 자체가 다른 연락처들과 확연히 달랐다. 수사관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번호를 조회했다. 그것은 마이클 도노반의 것이었다. 이 이름은 이미 사건 자료에 있었다. 도노반, 카렌의 동거인 크레이그 미안의 삼촌.
그는 첫 며칠 동안 주변 인물 표준조사의 일환으로 신문을 받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이유가 생겼다. 카렌과 도노반 사이의 통화 빈도는 그들의 공식적인 관계와 맞지 않았다. 카렌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크레이그의 친척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도노반은 그녀에게 외부인, 파트너의 친척일 뿐 매일 연락할 사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에게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는가? 수사관들은 통화 날짜와 시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쉐넌이 실종된 2월 19일, 카렌은 도노반에게 2번 전화했다. 첫 번째는 오후 2시경, 쉐넌이 학교를 나오기 전이었다. 두 번째는 오후 5시경, 999에 신고하기 약 2시간 전이었다. 이 통화들 사이에 카렌은 자신의 말대로라면 딸을 찾고 있었다.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쉐넌이 친구 집에 들르지 않았는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서 이러한 수색 활동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도노반에게 건 전화는 뚜렷하게 보였다. 이것 자체로는 구체적인 행동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시간과 빈도의 일치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눈에 띄었다. 다음 단계, 도노반 본인의 전화 확인, 통화 내역과 위치 데이터. 2008년에는 위치 추적이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지만 기지국은 연결 순간 전화기가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 보여주었다. 결과는 불쾌했다. 2월 19일 오후 3시경 마이클 도노반의 전화기가 웨스트무어 학교 구역 기지국에 잡혔다. 쉐넌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도노반은 듀스베리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다.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곳에 있을 명백한 이유는 없었다. 그는 근처에서 일하지 않았고 이 지역에 볼 일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는 그곳에 있었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구역에. 수사관들은 첫 며칠 동안 도노반이 했던 진술을 다시 꺼냈다. 그는 2월 19일을 집에서 보냈고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의 말은 통신 데이터와 모순되었다. 설명이 필요했다. 도노반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적어도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 그는 카렌과 정기적으로 통화했는데 겉보기에는 비논리적이었다. 그의 전화기는 쉐넌 실종 순간 학교 구역에 있었다. 이 사실들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무해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수사팀이 무시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마이클 도노반은 수사관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형사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40세, 미혼, 리드게이트 가든스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 지역 기업에서 근무, 실제로는 무직 상태로 보조금 수령,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눈에 띄지 않음, 전과 없음, 공식적인 문제도 없음. 이웃들은 그를 좀 이상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따로 떨어져 지내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전화 데이터 이후 그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인상이 아니라 대답을 요구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도노반에 대한 밀착 감시를 시작한다. 이동, 접촉, 일정을 추적한다. 동시에 그의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직 수색은 하지 않고 누가 드나들고 얼마나 자주 오는지 파악한다. 이 순간부터 사건 자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했다. 마이클 도노반, 크레이그 미한의 삼촌. 그의 진술은 통신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마이클 도노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문서, 데이터베이스, 증언, 모든 언급들. 이전에는 친척 중 한 명으로 사건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별도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마이클 도노반, 사건 당시 39세, 미혼, 자녀 없음. 카렌 매추스의 무어사이드 줍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리드게이트 가든스 24번지 작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 걸어서 약 20분, 차로 몇 분 거리. 공식적으로 도노반은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는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장애 수당을 받고 있었다. 문서의 구체적인 진단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지급액은 적었지만 생존은 가능했다. 재정 상태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빚이 있었으며 연체된 청구서들이 있었다. 도노반은 수당에서 수당으로 살았고 절약했으며 가끔 지인들에게 빌렸다. 범죄 이력 조회 결과 심각한 전과는 없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몇 건의 경미한 위법 행위와 몇 년 전 집행유예로 끝난 사기 관련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다. 강력 범죄를 시사하는 것은 없었지만 흠잡을 데 없는 평판도 아니었다. 리드게이트 가든스의 이웃들은 도노반을 거의 비슷하게 묘사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좀 이상하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아파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끔 상점이나 현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나머지 시간 그는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한 이웃이 도노반에게 자동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낡고 어두운 색이며 항상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고 했다. 차종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차가 낡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세부 사항은 즉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동차 가설은 첫날부터 검토되었다. 실종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목격자가 없었으며 흔적이 급격히 끊겼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소녀를 차에 태워갔다는 시나리오에 들어맞았다. 경찰은 등록 데이터를 요청했다. 도노반은 실제로 리드게이트 가든스 주소로 등록된 낡은 짙은 청색 푸조의 소유주였다. 다음 단계, 2월 19일 이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수사관들은 첫 며칠 동안 수집한 비디오 영상으로 돌아갔다. 그때는 셰넌이나 신원 미상의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자동차를 찾았다. 분석가들은 웨스트무어 학교 구역의 상점과 주유소 CCTV 영상을 재검토했다. 화질은 나빴고 번호판은 기본적으로만 읽혔으며 이미지는 종종 흐릿했다. 작업은 며칠이 걸렸다. 결국 학교 근처 상점 카메라에 찍힌 영상 하나에서 짙은색 푸조가 화면에 잡혔다. 녹화 시간은 14시 53분, 셰넌이 학교를 나오기 약 20분 전이었다. 차는 웨스트무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등록번호는 완전히 일치지 않았지만 보이는 기호와 형식이 도노반의 차 번호와 일치했다. 이 영상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보완해 주었다. 도노반의 전화기는 오후 3시경 학교 구역에 잡혔다. 그의 자동차는 그 직전 같은 곳에 있었다. 도노반 자진은 하루 종일 집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카렌과의 정기적인 통화들. 이 요소들 각각은 개별적으로 중립적인 설명이 가능했다. 함께 모여 추가 조치를 위한 근거의 총체를 형성했다. 수사관들은 도노반의 아파트 수색영장 청구서를 준비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청구서에는 진술의 모순, 통신 데이터, 자동차 정보, 실종자 어머니와의 접촉 성격이 포함되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때는 셰넌이 실종된 지 3주가 넘은 시점이었다. 확인된 흔적 없이 24일,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고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이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팀에게는 구체적인 방향이 생겼다. 구체적인 주소, 구체적인 사람. 리드게이트 가든스 24번지 아파트 수색은 3월 14일로 잡혔다. 예정된 수색 며칠 전 수사팀의 주의를 일시적으로 분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나인의 익명 전화가 걸려왔다. 남성 목소리가 셰넌 매튜스를 보았다고 제보했다. 듀스베리가 아니라 실종 장소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쇼핑몰에서 소녀를 목격했다. 금발머리, 마른 체격, 맞는 나이대. 그녀 옆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출구로 이끄는 남자가 있었다. 통화는 1분도 안 되어 끝났다. 그 후 연결이 끊겼다. 번호는 추적할 수 없었다. 경찰은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시점까지 한나인에는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대부분은 착오로 판명되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을 보았거나 세부 사항을 잘못 기억했거나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보를 확인했다. 이 전화는 다른 것들과 달랐다.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었고 시간이 명시되었으며 동행인이 묘사되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현장 출동팀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원의 재분배와 다른 작업 방향의 일시적 약화를 의미했다. 팀은 해당 도시로 출동했다. 지역 경찰과 연락했다. 쇼핑몰 CCTV에 접근했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거의 12시간이 걸렸다. 결과는 없음이었다. 카메라 영상에서 묘사와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 상점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는 허위로 판명되었다. 선의의 실수일 수도 있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사람들은 종종 희망사항을 현실로 착각한다. 하지만 다른 가설도 검토했다. 의도적인 허위 정보. 만약 전화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목적은 분명했다.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시간을 버는 것. 이런 시도들은 수사관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복잡한 수사에서 종종 발생한다. 통화 시간을 별도로 기록했다. 마이클 도노반이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된 며칠 후에 전화가 왔다. 직접적인 연관 증거는 없었지만 일치점은 기록되었다. 동시에 도노반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었다. 감시 기간 내내 그는 아파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의 외출은 짧고 단조로웠으며 보통 가장 가까운 상점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시기였다.
그는 지체하지 않으려 했고 주위를 살폈으며 접촉을 피했다. 별도로 그의 아파트에 주목했다. 창문의 커튼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항상 닫혀 있었다. 안의 불은 다양한 시간에 켜졌다 꺼졌지만 창문은 굳게 가려져 있었다. 이 모든 관찰은 결론 없이 기록되었다. 드문 외출, 폐쇄적인 행동, 외부 세계와의 최소한의 접촉. 개별적으로 각 세부 사항은 단순한 설명이 가능했다. 종합적으로 그것들은 의심을 강화했고 확인을 요구했다. 수사관들에게 작업 가설이 생겼다. 도노반의 아파트에 누군가 또 있을 수 있다. 그가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은 누군가. 이 가설은 증거는 아니었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었다. 3월 14일로 예정된 수색은 수사의 핵심 단계가 되었다. 리드게이트 가든스 아파트 문 뒤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후 방향이 달려 있었다. 준비가 가속화되었다. 건물 도면을 연구했다. 진입 절차를 연습했다. 만약 안에 정말로 실종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의료 지원을 마련했다. 수색까지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진압조가 리드게이트 가든스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수사팀의 다른 파트는 카렌 매슈스의 재정 프로필을 작업하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의심이 쌓여갔고 이제 가능한 동기를 파악해야 했다. 경찰은 카렌과 그녀의 최측근의 은행 계좌 정보를 요청했다. 관료적 절차 때문에 며칠이 걸렸지만 결과는 그럴 가치가 있었다. 재정 상황은 암울했다. 카렌은 끊임없는 빚 속에 살았다. 그녀의 계좌에는 잔고가 플러스인 적이 거의 없었다. 자신과 7명의 아이들을 위해 받는 수당은 경상비로 거의 다 나갔다. 그러면서 부채가 쌓였다. 미납된 전기요금, 신용카드 연체금, 지인들에게 진 빚, 총 부채액은 수천 파운드에 달했다. 수당으로 사는 가족에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 카렌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재정적 구멍을 메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셰넌이 실종되기 얼마 전 카렌은 추가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다. 신청은 나쁜 신용기록 때문에 거절되었다. 이것은 2월 초 셰넌이 사라지기 2주 전에 일어났다. 대출 거절은 막막함을 증폭시켰을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해결책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수사관들이 무어사이드 집에서 압수한 기기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다. 집에는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었다. 온 가족이 사용했지만 주로 카렌이 썼다. 기기는 수사 초기 표준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되었다. 그때는 명백한 흔적들, 즉 대화 내용, 마지막 연락처, 직접적인 위협 등을 찾으며 빠르게 확인했다. 의미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컴퓨터는 보관소로 보내졌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컴퓨터는 정밀 분석을 위해 전달되었다. 2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맹목적인 수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브라우저 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검색 기록에서 셰넌 실종 몇 주 전에 이루어진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검색 주제들은 반복되었다. 실종자 보상금, 납치 정보 제공 시 얼마를 주나, 매들린 맥켄 펀드, 발견된 사람에 대해 돈을 받는 법. 검색 기록은 2008년 1월과 2월 초로 날짜가 찍혀 있었다. 셰넌 실종 전이다. 수사관들은 이 시간에 누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확인했다. 가족과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카렌과 큰 아이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색어의 문구, 검색 순서,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성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들린 맥켄 이야기는 특히 수사팀을 긴장시켰다. 이 사건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었다. 포르투갈에서 소녀가 실종된 후 부모는 펀드를 조성했고 이를 통해 기부금이 모였다. 금액은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다. 이야기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텔레비전, 신문, 포럼에서 논의되었다. 카렌 매튜스 집의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비극이 아니라 모델로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실종자의 운명이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 관심이 있었다. 보상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누가 돈을 받는지, 어떤 조건에서인지. 이 검색들 자체로는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행 중인 모든 상황의 맥락에서 그것들은 불길해 보였다. 이 검색들 후에 셰넌이 사라졌다. 그 후 보상금 펀드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카렌은 그곳에 쌓이는 금액에 정기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수사관들은 작업 가설을 세웠다. 카렌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맥켄 사건을 알고 있었고 실종자 이야기가 어떤 자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보았다. 그녀는 이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납치를 자작극으로 꾸미는 것, 비탄에 잠긴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는 것, 시간과 관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는 것, 그리고 딸의 귀환을 조직하고 돈을 받는 것. 이 가설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카렌의 이상한 행동, 보상금에 대한 관심, 진술의 모순, 마이클 도노반과의 정기적인 접촉. 만약 가설이 맞다면 셰넌은 낯선 사람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숨겨졌다.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참여하에. 도노반은 이 설명에 부합했다. 동거인의 친척, 근처에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며 별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 가설은 여전히 이론으로 남아있었다. 검색 기록과 빚은 직접적으로 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동기가 통신 기록, 거짓 진술, 감시 데이터와 결합하자 더 이상 추측이 아닌 명확한 수사 방향이 형성되었다. 도노반의 아파트 수색이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만약 셰넌이 그곳에 있다면 가설은 확인된다. 아니라면 수사팀은 전체 구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몇 시간 후 수사팀은 답을 얻게 될 것이었다. 3월 14일 이른 아침, 카렌 매튜스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명분은 중립적이었다.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 확인, 위협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통상적인 절차. 카렌은 오기로 동의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실종 소녀의 어머니였지 용의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그녀는 신문실로 안내되었다. 천장 아래 카메라가 있는 작은 방, 테이블, 의자 몇 개, 녹화 장비, 모든 것이 표준적이었다. 카렌 맞은편에 수석 수사관이 앉았다. 그 옆에는 조서를 작성하는 형사가 있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거의 우호적이었다. 대화는 일반적인 질문들로 시작되었다. 건강은 어떤지,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친척들에게서 소식은 없는지. 카렌은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피곤하지만 버티고 있고 최선을 희망하며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대화의 톤이 바뀌었다. 수사관은 파일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카렌 앞 테이블에 놓았다. 통화 내역서였다. 그는 그녀가 마이클 도노반을 아는지 확인했다. 카렌은 그를 안다고 확인하며 파트너의 삼촌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드물게 교류했고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 수사관은 내역서를 가리켰다.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카렌은 도노반에게 수십 번 전화했다. 때로는 하루에 5번이나 6번씩. 이런 통화량은 드문 교류라는 설명과 맞지 않았다. 카렌은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녀는 분명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통화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 조언 요청 또는 건강에 대한 안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은 모호해 보였다. 수사관은 답변을 기록하고 계속했다. 대화는 셰넌 실종 당일로 넘어갔다. 카렌은 이미 2월 19일의 사건들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수사관은 시간별로 분단위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카렌은 대답하기 시작했고 거의 즉시 횡설수설했다. 이야기의 여러 부분에서 같은 사건의 시간이 달랐다. 어떤 경우에는 오후 5시경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다른 경우에는 6시에 가까워서라고 했다. 처음에는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학교에 전화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주장했다. 수사관은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확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록했다. 모순들이 점차 쌓여갔다. 그러다 테이블 위에 또 하나의 파일이 놓였다. 그 안에는 카렌의 집 컴퓨터 검색 기록이 들어있었다. 수사관은 실종자 보상금 및 매들린 맥켄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를 나열하고 누가 이 정보를 찾았을 수 있는지 물었다. 카렌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 데이터가 발견될 줄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다. 몇 초간 침묵하더니 빠르고 횡설수설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검색은 기억나지 않으며 컴퓨터는 온 가족이 사용했고 아마도 큰 아이들이나 손님 중 누군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아이들이나 외부인이 실종자 보상금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카렌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제스처가 더 커졌다. 자신은 딸의 실종과 관련이 없으며 경찰은 진짜 납치범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수사관은 순차적으로 핵심 포인트들로 돌아갔다. 셰넌 실종 1시간 전 도노반에게 건 전화, 2시간 후 다시 건 전화, 보상금 액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각 항목에 대해 카렌은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 대답들은 전체적이고 모순 없는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셰넌이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이 끝난 후 카렌은 자신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며 신문실에서 나왔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목표는 달랐다. 그들에게는 모순과 거짓 진술을 공식적으로 조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다. 카렌이 신문실에 있는 동안 듀스베리의 다른 곳에서는 병행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진압조가 리드게이트 가든스의 집으로 출동했다. 표식이 없는 차량 몇 대, 제복과 사복을 입은 경관들, 의료팀이 근처에 대기했다.
시간은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 카렌이 경찰서에 있는 동안 그녀는 도노반에게 경고할 수 없었다. 차들이 24번지 집 앞에 멈췄다. 경관들이 위치를 잡았다. 팀장이 문을 두드리고 열 것을 요구했다. 안에서 움직임이 들렸다. 발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요구를 반복했다. 그러자 자물쇠가 딸깍거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지방에 마이클 도노반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당황해 보였다. 방문은 분명 그에게 뜻밖이었다. 수사관들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이클 도노반의 아파트는 작았다. 아주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원룸. 보조금으로 사는 독신 남자의 전형적인 주거지였다. 값싼 가구, 낡은 벽지, 퀴퀴한 냄새. 경관들이 공간에 흩어졌다. 한 명은 복도에서 도노반과 함께 남아 그의 행동을 통제했다. 나머지는 수색을 시작했다. 도노반은 차분하게 행동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서서 경찰들이 체계적으로 아파트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1차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옷장을 확인하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부엌 서랍과 욕실을 검사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징후를 찾았다. 옷, 개인 물품, 생활 흔적. 명백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정말 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였다. 옷장에 남성복, 칫솔 하나, 최소 안의 식기. 짧은 순간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 수집한 모든 사실들, 전화, 통신 데이터, 카메라 영상, 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장은 완전한 수색을 허용했고 그들은 계속했다. 한 경관이 침실 구역을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유일한 거주 공간이었다. 벽에는 리프팅 메커니즘과 내부 수납함이 있는 소파 침대가 놓여 있었다. 이런 소파는 영국 아파트에 흔했다. 공간 절약, 낮에는 좌석, 밤에는 잠자리, 안에는 침구이나 물건을 넣는 공간. 경관은 좌석을 들어 올리려 했다. 메커니즘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바닥이 안에서 담긴 것 같았다. 이상해 보였다. 보통 이런 구조는 힘들이지 않고 열린다. 그는 앉아서 프레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소파 바닥이 개조된 것처럼 보였다. 하단 패널이 추가 판자로 보강되어 있었다. 가장자리에 최근 고정하는 적이 보였다. 가구를 분명히 개조했다. 경관은 바닥을 두드렸다. 소리는 둔택했다. 빈 상자에서 나야 할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두드렸다. 안에서 약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관들은 즉시 반응했다. 도노반을 방에서 끌어내어 강화된 감시하에 두었다. 그의 얼굴은 창맥해졌고 여전히 침묵했다. 소파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매트리스를 치웠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닥을 열려 했으나 실패했다. 메커니즘이 추가 잠금 장치로 막혀 있었다.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내용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패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나무가 삐걱거렸고 고정장치는 천천히 떨어졌다. 몇 분 후 측면벽을 제거할 수 있었다. 안쪽 바닥과 프레임 사이의 좁은 공간에 소녀가 있었다. 금발머리, 마른 체격, 구겨지고 더러운 교복, 셰넌 매튜스였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셰넌은 무릎을 굽히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녀는 빛과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즉시 밖에서 대기하던 의료팀을 불렀다. 의료진이 도착하자 셰넌을 은신처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들것에 눕혔다. 1차 검진 결과 심각한 신체적 외상은 없었지만 상태가 우려스러웠다. 반응이 느리고 맥박이 느리며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진정제의 영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약물로 억제된 상태로 감금되어 있었다. 셰넌은 이 공간에서 24일을 보냈다. 소파 및 좁은 칸,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약물에 취해 개인적 유대가 없는 사람의 아파트에서 셰넌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건강검진, 해독, 심리치료가 필요했다. 겪은 일의 후유증은 오래 나타날 것이었다. 마이클 도노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공식 혐의는 납치와 불법 감금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그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은 명백했다. 셰넌이 살아서 발견되었다는 정보는 급속도로 퍼졌다. 저녁 무렵 온 나라가 알게 되었다. 첫 반응은 기쁨이었다. 실종자가 발견되었다. 살아서 거의 한 달 만에.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전체 이야기의 인식을 바꾸는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카렌 데큐스는 이 순간 여전히 신문 후 경찰서에 있었다. 발견 소식은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알렸다. 그들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놀라움을 표하지 않았다. 세부 사항을 묻지 않았다. 딸을 당장 보고 싶다는 열망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백해졌다. 그녀의 반응은 셰넌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확인처럼 보였다. 몇 시간 후 카렌 매튜스는 체포되었다. 그녀의 체포 소식은 몇 분 만에 경찰서 전체에 퍼졌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실종 소녀의 어머니, 비극의 공인, 동정의 대상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신분은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체포를 진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그녀와 한 번 더 대화를 나눴다. 그 성격은 이전 신문과 달랐다.
공식 절차가 끝난 후 카렌은 경찰서 건물에 남아 있었다. 이때 수석 수사관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셰넌이 살아서 발견되었으며 리드게이트 가든스의 마이클 도노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렸다. 수사관은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딸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몰랐던 사람에게 이런 뉴스는 보통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안도, 눈물, 쏟아지는 질문들, 즉시 세부 사항을 알고 딸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 카렌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창백해졌고 긴장했으며 시선을 떨구었다.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기쁨이나 안도의 징후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뜻밖의 소식이 아니라 정보의 확인처럼 보였다. 이 반응은 기록되었고 나중에 업무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수사관은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다. 셰넌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 일에 조직에 가담했는지, 그녀와 도노반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카렌은 자신의 연루를 부인했다. 도노반의 행동에 대해 몰랐으며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더 이상 예전 같은 무게를 갖지 못했다. 딸의 발견 소식에 대한 반응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심리적 지표가 되었다. 동시에 경찰서의 다른 곳에서는 마이클 도노반을 신문하고 있었다. 그는 체포 직후 그곳으로 이송되었다. 카렌과 달리 그는 무죄 주장을 고수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요청했고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진술에 동의했다. 도노반은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계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날짜, 행동 순서, 셰넌이 감금되었던 조건, 그리고 이 이야기의 예상 결말을 지적했다. 진술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조서 형태로 작성되었다. 도노반은 변호사 입회하에 문서에 서명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카렌 매튜스는 납치 조직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공식 체포되었다.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혐의를 반박하려 했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도노반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의 총체는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디지털 흔적, 통화 내역, 감시 결과, 도노반의 진술, 그리고 핵심 뉴스에 대한 카렌의 기록된 반응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요소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제 사건의 전체 시간 순서를 복원하는 일만 남았다. 하루하루,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어느 단계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것. 수사 결과에 따르면 셰넌의 실종을 자작극으로 꾸미려는 아이디어는 사건 약 한 달 전인 2008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카렌 매튜스에게서 나왔다. 이때 그녀는 매들린 맥켄 사건의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실종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규모 동정 캠페인, 미디어의 관심, 모금이 형성되는지 보았다. 구호 펀드, 기부금, 뉴스에서의 지속적인 노출, 이 모든 것이 인상을 남겼다. 카렌은 비슷한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공범이 필요했다. 잠시 딸을 맡길 수 있고 수색 초기 며칠 동안 주의를 끌지 않을 사람, 외부인은 아니지만 가까운 친척도 아닌 사람. 선택은 크레이그의 삼촌인 마이클 도노반에게 떨어졌다. 그는 근처 리드게이트 가든스 지역에 혼자 살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월 19일 이후 첫 며칠 동안 경찰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도노반의 진술에 따르면 카렌은 2008년 1월 말 그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미리 정한 날 방과 후 셰넌을 데려가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서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했다. 카렌은 공개적인 부분을 맡았다. 언론 호소, 수색 참여, 딸을 필사적으로 찾는 어머니의 이미지 만들기. 대가로 도노반에게는 미래 보상금의 일부를 약속했다.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것은 의미 있는 돈이었다. 2008년 2월 19일 계획이 실행되었다. 아침에 카렌은 평소처럼 셰넌을 학교에 보냈다. 행동은 일상과 다르지 않았다. 수업과 학교 수영 후 셰넌은 15시 15분경 웨스트모어 학교를 나왔고 그곳에는 이미 도노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했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같이 가야 한다고. 셰넌은 도노반을 엄마와 사는 사람의 친척으로 알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 탔다. 도노반은 그녀를 리드게이트 가든스의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셰넌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질문하고 불안해하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노반은 이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
곧 그는 음료에 알약을 타서 그녀에게 수면제를 주었다. 그날 오후 늦게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 약품이었다. 그 후 쉐넌은 잠들었다. 그렇게 그녀의 감금이 시작되었다. 이후 24일 동안 2008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쉐넌은 도노반의 아파트에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심한 졸음 상태였다. 도노반은 그녀가 소란을 피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진정제를 주었다. 실종 2, 3일 후인 2월 21일 22일경 그는 소파 침대 바닥에 은신처를 마련했다. 구조를 개조하고 추가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작은 체구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은신처는 도노반이 아파트를 비우거나 방문을 우려할 때 사용되었다. 카렌은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 전화 연결 기록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체 기간 동안 그녀와 도노반 사이의 정기적인 접촉을 확인해준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쉐넌의 상태를 묻고 지시를 내리고 향후 단계를 논의했다. 진정제는 부분적으로 카렌이 제공했다.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2월 내내 여러 약국에서 구입했다. 전달은 드문 만남이나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개적으로 카렌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카메라 앞에서의 연설, 눈물, 납치범들에 대한 호소, 보상금 액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특히 2월 22일 기자회견 이후. 돈은 계획의 핵심 요소였다. 금액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작전을 끝낼 생각이었다. 결말은 여러 방식으로 가정되었다. 제보를 통한 익명전화, 우연한 발견, 쉐논의 귀환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돈의 출처가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든.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통신 데이터, 카메라 영상, 진술의 모순이 3월 초 수사팀을 도너반에게로 이끌었다. 2008년 3월 14일 그의 아파트 수색은 계획 실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나중에 수행된 현장 검증은 재구성을 확인해 주었다. 학교에서 아파트까지의 경로, 은신처 크기, 시간 간격 모든 것이 일치했다. 감정 결과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활동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진정제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이 드러났다. 쉐넌의 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약물 노출 후유증과 재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안전했다. 카렌 매스유스와 마이클 도노반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은 2008년 11월 리즈 왕립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법정은 기자, 참관인, 대중대표들로 가득 찼다. 카렌 매스유스와 마이클 도노반의 체포 이후 사건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납치, 불법 감금,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총체를 법원에 제시했다. 통화 내역 상세, 모바일 기기 위치 데이터, 카렌의 집 컴퓨터 검색 기록, 도너반의 자백 진술, 쉐넌의 의료 감정 결과, CCTV 영상, 모순이 기록된 신문 조서. 이 요소들 각각은 개별적으로 피고인들의 연루를 가리켰다. 종합적으로 그것들은 사건의 완전하고 일관된 그림을 형성했다. 검찰은 범죄의 성격을 별도로 강조했다.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친딸을 이용한 어머니, 몇 주 동안 경찰, 대중, 언론을 의도적으로 속인 여성, 쉐넌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공개적으로 절망을 보여준 사람. 카렌 매스유스의 변호는 몇 가지 핵심 논거에 기반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제한된 지적 능력을 언급했다. 심리 감정 결과 그녀의 지능 수준은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다. 변호인단은 카렌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쉽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 삶의 힘든 사회적 환경이 지적되었다. 만성적 빈곤, 교육 부재, 다자녀, 수당 의존, 안정적인 지원 부재. 변호 전략은 카렌을 냉혹한 주모자가 아니라 극도의 삶의 무능력 속에서 행동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이클 도노반의 변호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카렌의 압박하에 있었으며 실행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회적 고립, 심리적 문제, 혐의의 중대성에 비견될 만한 범죄 경험 부재가 강조되었다. 법원은 양측의 말을 들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다. 2008년 12월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해 물러났다.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카렌 매추스와 마이클 도노반은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범주를 극도로 무겁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판사는 연설에서 카렌 매추스가 친딸의 신뢰를 배반하고 대중의 동정심을 의도적으로 착취했으며 몇 주 동안 거짓 사건 버전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동일했다. 징역 8년. 카렌 매추스는 눈에 띄는 감정 없이 결정을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공개적인 슬픔이 전국에 방송되었던 여자는 판사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노반 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선고 후 그들은 호송을 받으며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건물 밖에는 군중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욕적인 말을 외치고 분노를 표하며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교도소 수송 차량의 경호와 호송을 보장해야 했다. 모범적인 수용 생활 시 4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8년. 많은 이들에게 이 형량은 불균형적으로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판결은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내려졌다. 판결 후 이 이야기의 여파는 재판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수년 후에도 계속 전개되었다. 셰넌과 카렌 매튜스 가족의 나머지 6명의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로 넘어갔다. 법원은 카렌의 친권을 완전하고 무기한으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그들 중 누구도 무어사이드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 신원은 비밀에 붙여졌고 새 주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어떤 접촉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셰넌은 새 이름을 얻었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이후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알려진 것은 그녀가 장기간의 심리 재활 과정을 거쳤고 구조 후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의 관찰하에 있었다는 것뿐이다. 카렌 매튜스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거의 즉각적으로 변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동정했던 여성은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과 사회 논평가들은 그녀를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형의 배신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셰넌 수세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금된 5만 파운드는 지급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자금은 기부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실종자를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로 보내졌다. 2012년 카렌 매튜스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다. 마이클 도노반도 비슷한 시기에 석방되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새 신분증과 비공개 거주지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취해졌다. 석방 후 카렌 매튜스는 몇 차례 다시 언론의 시야에 들어왔다. 외모를 바꾸고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다. 그런 등장 때마다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다. 수년 동안 그녀는 죄를 인정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일어난 일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다. 카렌 매케스 이야기는 개인적 이익과 차가운 계산이 부모와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녀 사이의 기본적 신뢰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영국 범죄 연대기에 남았다. 미스터리 없이, 복잡한 동기 없이, 그저 위협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저질러진 범죄일 뿐이다.